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3명의 검사가 룸살롱에서 500만 원어치가 넘는 술 접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세 가운데 한 명만 기소가 되고 둘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한 명만 기소가 되고 2명은 불기소가 된 것이죠. 2명은 개별적으로 접대받은 비용이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모자란 96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접대 비용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은 술값 가운데 밴드비와 융 접객원 팁 비용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 되지 않는 96만 원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상식적인 걸까요?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아직 한 달 남았다. 아저씨 뭐가요? 르노 삼성자동차의 엄청난 혜택이. 뉴 QM6, XM3, SM6 차종별 놀라운 혜택에 12월 18일 전 조기 출고 시 추가 할인. 계약 후 3일 만에 빠른 출고까지. 차종별 조건 상의 지금 바로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해보세요. 르노 삼성자동차. 12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죠. 공수처법이다, 경제 3법이다 말들이 많은데요. 과연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는 농업과 관련된 법안은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송성일 농어민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함께 하시죠.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세계 언론들은 백신의 머리 글자를 따서 V-Day라고 전승 기념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백신 이야기와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환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열쇠가 바로 예방 백신인데요. 어제 영국 또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제 백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미국이 이번 주부터 이제 접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백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지만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1000년 만에 찾아온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1년도 채 안 됐고요. 또 예상 효과라든지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도 긴급 사용 승인을 좀 내줬던 것입니다. 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임상 실험 중인 백신 후보는 모두 51종류나 되고요. 그중에 마지막 임상 단계인 3단계는 현재 13종류, 그리고 2단계는 4종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곧 사용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편적인 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예. 임상 실험 중인 백신 후보만 50여 종류나 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백신 성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은 백신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무래도 백신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전자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RNA 백신, DNA 백신 쪽이 효과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이외에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쓰고 있는 그 바이러스 베타 백신이라든지 중국 제약사가 내놓고 있는 불화성 백신 쪽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백신이 이번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RNA 백신인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RNA라고 불리는 복사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 다음에 체내에 투입하면은 바이러스가 가진 항원이 만들어지고요. 또 체내에서는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가운데 항체를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강점은 백신 사용 시 안전하고요. 개발과 양산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과 관련된 검증이 아직 덜 끝났고요. 네. 이 RNA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라든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비 자체가 고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약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신 개발과 접종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구미 국가보다 앞섰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백신 안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러시아가 3상 인상도 끝나기 전에 8월 달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바이러스 베타 백신입니다. 러시아에서 가말레아 연구소가 만든 백신인데요. 코로나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를 운송체와 함께 체내에 투입하면요. 면역 반응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는 완치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인체 면역 체계가 여러 번 투여한 백신에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면역 체계가 우리 세포 속에 핵에 들어와서 전사를 한다든지 진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을 생산하는 가운데 우리 몸이 병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화성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이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성을 없앤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아주 싼 가격에 접종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그 면역 증가제가 필요합니다. 예. 이 때문에 1회 접종만으로는 면역이 될 수가 없고요.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10여 개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데요. 언제 백신이 도입되고 또 백신 접종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주요 기업과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백신이 첫 도입되는 시점은 내년 2, 3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신 접종은 아무래도 모두 무료 접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또 의료 종사자, 군인,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에는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접종 일자라든지 장소를 고지하게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회
투여만으로도 일정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곤 있지만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 같은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 국민에게 투여할 분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실용화되면 공급도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백신만으로 코로나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까? 네, 접종만으로는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종 임상 실험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가 80에서 95%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 실험이 아주 단기간에 1, 2주간의 유효성과 안전성만 체크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지속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사람별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곧 항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여러 번은 접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접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권태감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의 40%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접종 뒤에는 부작용에 따른 구제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요. 평소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라면은 입원이라든지 또 통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경비 지원책도 정부가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신에 대해서도 미국 제1주의 원칙에 따라 백신을 독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일날 미국산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에게 최우선 접종을 하도록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6천만 명분이니까 1억 2천만 회 정도가 되는 물량을 생산하고요. 네. 모더나도 2천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인데 미국 정부가 주문한 것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접종 기회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령이 발동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민간 제약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약사가 따를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또한 백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미국의 연말 상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볼 만할까요? 네, 미국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죠. 11월 달서부터 12월 말까지 연말 상정 기간 동안에 올리는 매출은 전체 30-40% 정도 되는데요. 예. 미국은 GDP의 개인 소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상점 매출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향후 미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쪽에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평균 소비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997 정도는 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 안의 매출도 연말 상정 기간에 한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에서 한 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자, 미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4차 경제대책을 둘러싼 미 의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쯤 시행될까요? 네, 미국 의회를 보면은 당파를 초월한 초당파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현재 9,080억 달러 규모의 경제대책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라도 이 경제대책과 관련해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에는 추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 또 시력급여를 4개월간 300달러까지 증액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포함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트럼프의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피해갈 수도 있고요. 네. 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정 확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도 현재 상승하는 것도 이 같은 호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85.4원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올랐는데요. 이 원화 환율 반등폭이 강력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의 달러 추세가 추세적이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해외 증권 투자 자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던 게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금융 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통화들은 현재 강세가 전개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재정 확대라든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정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저금리 상황 속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1월 5일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두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증세라든지 규제 강화 관련해서 민주당의 개혁 정책이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실적의 감소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그릴 뉴딜 정책과 같은 SOC 투자 그리고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환경, 의료보험과 관련된 주식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해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도 원달러화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원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고요. 현재 백신의 안정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리고 외환 선물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투기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효과에 의심이 생긴다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는 당분간 올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외환 선물 시장에서는 환 투자자들이 달러숏,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하는 1달러에 1,05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는 미 달러에 대해서 6개월 연속 절상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원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고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위안화는 6.5유엔으로 올해 7유엔보다는 상당폭 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 봉쇄에 성공했고요. 또 소비나 수출, 생산이 모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이 소비주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위안화 절상을 완만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위안화는 1달러에 6.2에서 6.3유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은 오히려 특수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해외 투자를 원하는 그 동학개미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세계에는 패권 국가가 없는 지제로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경제라든지 자본시장 부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0년간을 보면요, 미국의 GDP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요. 또 인구 규모는 세계 3위지만
생산 가능 인구죠. 16세부터 64세 인구의 추이를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워낙 뛰어나고요. 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그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개척 정신, 진취적 기상, 그리고 다른 문화 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면 미국이 중국보다도 더 큰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눈여겨볼 만한 미국 증시, 그 유망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 주시장을 보면은 10년 단위로 주도들이 크게 변화를 해왔는데요. 90년대 같은 경우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관련된 인터넷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시켜왔습니다. 예. 2000년대에는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통신 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유망했고요. 2010년 이후에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질을 좋게 변형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해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5, 6년 정도로 보면은 미국은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SOC 투자 사업들, 또 기후 변화나 친환경, 의료보험과 관련된 주식들이 아무래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발효알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30분 향하고 있는 지금 시각입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온을 함께하겠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공수처법이다, 경제 3법이다,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과 관련 있는 법안들, 특히 농업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송성일 농어민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오늘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예.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 위원장이신데요. 이번에 농업과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평가해 본다면은 글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후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법이라든지 큰 사안들이 많긴 했지만은 그렇게 보더라도 그 농업 관련 법안들을 너무 다르지 않았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19일 날 본회의에서 3개 법안 정도가 농업 관련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 더 중요한 법안들은 사실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3가지 통과된 법을 보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사실 이게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가가호 방문을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예. 그거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못하게 한다. 이 정도 개정안. 다른 2가지 법안도 사실은 과수 화상병이라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데 예.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죽는 그림적인데 이제 그런 병 같은 경우에도 부채 경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도, 이런 정도 해서 3개 법안만 다뤄져 있고, 진짜 중요한, 공익정직불금 첫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GMO 완전 표시제,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농업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여간 아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그 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법안도 지지부진하다는데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걸까요? 사실 농민수당이라는 거는 이게 단지 하나의 작은 정책이나 예산 배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를 설계한 데 있어 가지고 농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농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계속 방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하지 않고 법을 만들지 않고 이제 법을 만들지 못하는 거는 사전 작업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고 다시 또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는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농민수당제가 많은 이제 지방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익경직불제가 올해 이제 첫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공익경직불금 230만 원 정도가 통장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개 농민 한 가구들이 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직불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민의 기본적 삶의 안정성을 찾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높은 농민기본소득제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농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면 농민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농민기본소득제를 아예 다루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포용국가의 완성태는 보편적인 국민기본소득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 이후에나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농민 기본소득 이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경제 논리 혹은 경쟁 논리에만 농업을 맡기 놓은 결과가 지금 우리 집 농업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아라라고 농민의 삶을 그냥 내팽개치면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이 꼭 필요하고요. 농업, 먹거리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군인들을 나라에서 먹이 살리듯 농민을 갖다가
사실은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농민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가적인 효과는 지금 농업 예산이 정말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각종 보조 사업의 비효율성을 갖다가 농민에게 직접 기본소득으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그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FTA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해마다 1,000억 원씩 10년간 네. 1조 원을 거출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 목표액이 한 21%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법안도 큰 진전이 없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현실이? 예. 사실 자발적 기부에 의존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 시장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상한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제출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도 사실은 이 법의 원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 세웠던 데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국가 예산에서 채워주자는 그런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취지에서는 벗어나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FTA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RCEP도 체결됐잖아요. 갈수록 예.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입게 될 그 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루빨리 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무대책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전혀 농업 관련한 대책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상대적 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 농업은 붕괴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농업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농업이라는 분야를 포기해도 우리나라 미래에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런 경제 관료들의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농산물 자급률 법제화 우리가 최소한 농산물 시장에 뭐 50%는 지킨다, 30%는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좀 법률 제정을 꼭 해서 자급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 출향민들이 고향 지자체 기부금을 내고 지역 농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이 고향세법. 이것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계류가 됐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뭐 지역의 동광 발전은 그 비수도권 농촌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도시는 부담을 주고 농촌은 수혜를 입는 이런 게 아니고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향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거를 제도화하는 게 일종의 이제 고향세법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고향세가 뭐 준조세로 실제적인 기업의 담보율을 높인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고향세법을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실상 네. 준조세로 변질돼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향세법은 2007년도 당시 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주민세의 10%를 갖다가 지방으로 돌리자. 네. 자발적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주민세를 돌려주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도시에 집중된 세금을 갖다 아주 일부 소액을 고향으로 돌리는 그런 게 불과한 겁니다. 결코 정세에 기반한 정책이 아닙니다.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고향세법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뭐 후루사토 납세제라고 고향 납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시행 첫 해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5조 1,700억까지 이렇게 돈이 이제 엄청나게 늘었군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부족한 재정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고양시법은 그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해산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협력해가지고 입법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송성일 농어민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리서치 오늘입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내년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인물들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네.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반응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보궐선거 검색어를 입력했더니요. 이 11월 4주차부터 최근까지 이 보궐선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관되는 단어는 서울, 부산, 바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죠. 또 중요한 것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어서 내년 보궐선거가 이 대통령과 또 여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이 보궐선거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 여론에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감성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부정적인 감성이 48%로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가 이 성비위 의혹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발생하는 선거에다가 막대한 또 비용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도 뭐 가서 이제 투표는 하겠지만 상당히 또 부정적인 여론도 함께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시장 후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 안동 경북 지역에서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또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친지나 또 자녀분들도 나가 있을 수 있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서울 805명 유선 및 무선 통신사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박영선 장관이 19.9%로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5.5%,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9%,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5%로 나타났는데 사실 어느 당으로 나올지 또 예측하기가 힘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꼭 여성 때문이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 노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거죠.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 인지도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선과 본선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한 경험, 그러니까 이미 선수라는 거죠. 또 젠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전직 시장이 성비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후보에 더 관심이 가고요. 또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포함하면 새로운 인물이 없다. 명불허전, 구간이 명간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라고 하는데요. 그 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그 구도와 이슈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또 서울에 이 자녀분들이 나가 있는 경우에 우리 안동 시민분들도 경북 도민분들도 아이고 전세는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바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 이제 4년차, 5년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는 역시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냐인데, 정권 심판, 정권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는 서울의 여론이 50.6%, 절반을 살짝 넘는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일 겁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53.9%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불만스럽다.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이런 것을 비롯한 정치 현안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요즘에 또 우리 안동 시민분들도 사실은 안동 관련된 현안, 우리 경북도 관련된 현안을 많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자주 모임은 못 하시지만 낮에 이렇게 모이시면 아이고 이 추 장관은 왜 그래? 아, 윤 총장은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내일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이게 역사가 왜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이 윤 총장이 또 유력 차기 대선 후보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여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번엔 부산시장 좀 알아보도록 하죠.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도 부산시장과 관련된 결과인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열을 받아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 부산 808명이고요. 이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 5.8%. 나머지 사항은 앞서 서울 조사의 개요와 동일한데요. 이 부산에서 가장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인물 누구로 예상되십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많은 또 현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박형준 전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역임했을 때 18.6%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13.6%, 김영춘 국회 사무처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이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예. 부산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구 경북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관심을 모으는 현안이고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반을 보면 찬성이 54.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분히 이번 선거는 가덕도 이슈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부산 지역에서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말 그대로 가덕도가 부산시장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구도와 이슈, 후보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구도로 보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모두 정권 심판의 성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 5년차 가면서 이 검찰개혁도 그렇고 북한 이슈도 그렇고 코로나19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정권을 좀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고요. 이슈의 경우는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가덕도인데 앞서도 진행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일 이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인물 사이의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앞으로 보궐선거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후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보궐선거인데 새로운 인물은 없거든요. 그런 만큼 기존 인물이든 새로운 인물이든 어떤 후보가 더 많은 지지층들을 더 투표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응집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이었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오늘 아침 봉하가 영하 10.5도로 가장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그 다음이 의성이 영하 10도, 청송이 영하 9도로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다가오면서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오늘 낮부터 서서히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까지 일시적으로 추위가 좀 덜하겠고 주말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다만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무겁고 찬 공기가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약하게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높은 산지에는 진눈깨비로 날리거나 약간 쌓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구름만 많은 정도로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 말라가겠습니다. 많이 건조한 만큼 산불, 가정화재, 각종 화재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영하 9도까지 한층 더 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이 아침이 영하 4도, 한낮에 10도까지 올라가고요. 문경, 영주, 봉화는 아침이 영하 1, 2도, 한낮에 9도 나와 있습니다. 의성과 청송은 아침이 영하 5도, 한낮에 10도, 상주는 아침이 영하 1도, 한낮 10도, 영양은 아침이 영하 3도, 한낮에 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0도, 체감온도는 영하 1도, 습도는 41%입니다. 날씨였습니다.